연사님 단상으로 올려줘서 연사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지하게 떨리네요. 앞에 발표하실 때 울먹거리실 때 저도 감정이입돼가지고 울컥했는데 그거를 뛰어보니 제 심장이 너무 벌컥벌컥 뛰어가지고 눈물 나면 어떡하지 이랬었는데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서 청년 꿀벌농부로 활동하고 있는 박덩쿨입니다. 반갑습니다. 1번으로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인사 잘했다는 그 말이 인상 깊어가지고 좀 오래 하고 일어나봤더니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디 가셨는 거예요? 좋은 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가르침. 저는 귀농한 지 5년차 되어서 지금 제가 32살 때 귀농을 했는데 벌써 어느덧 제가 37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인생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삶의 경험에서 여기 선배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했던 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들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저의 그냥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직하게 터다지게 하는 첫 번째 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성장과 이제 위기가 동시에 왔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고 그 다음에는 사회에 참여하는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이 5년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그 5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그 전에 있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담아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꿀벌농부로서 이제 귀농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저의 삶을 좀 이야기를 나누면은 저희 3남매 누나 2명 있다. 제가 막둥이였는데 왜 이렇게 사진을 저희 어머니가 찍었는지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둘은 되게 행복하잖아요. 저는 아마 뒤통수를 맞았는데 막 뒤통수를 막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저희는 3남매가 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능력이 있으셔서 그때 당시에 집에 이제 골재 사업을 하면서 포크레인도 몇 대가 있고 덤프트럭도 몇 대가 있고 어머니 이제 지갑을 몰래 보면은 현금이 이만큼씩 있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IMF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업이 조금 어렵게 되고 그리고 집에 빨간 딱지가 이제 붙어지고 이런 상황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부터 먼저 앓으셔서 자리에 누우셨어요. 원인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집에 오면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왜냐면 아파가지고 알아 누우셨기 때문에 거의 생활이 안 되는 정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집에 와서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 손잡고 저희 동네 시골길을 돌아가는 게 저에게는 일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왜 아빠 어디 갔어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냥 보시더니 그 안방을 보시더니 그냥 벌컥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빨리 가서 아빠 찾아오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찾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에 장롱문은 활딱 열려있는데 양복은 되게 많았어요. 아버지가 사업하셨던 분이라. 근데 넥타이가 막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가봤더니 저기 둘레길 저쪽 나무에다가 아버지가 넥타이로 이렇게 나무를 메고 계신 거를 제가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자살 시도하는 걸 제가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정신인지 모르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데리고 와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병명이 이게 일반적인 병이 아닌 정신과적인 질환이었구나. 요새 공황장애 이런 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황장애가 뭔지도 몰랐죠. 아버지가 공황장애라고 해서 그때 바로 정신과에 입원을 하셨고 그 이후에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고 어머니는 이제 빚잔치가 있기 때문에 막 집에 나가서 다른 데서 일을 하시고 저희 누나는 고등학생,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생,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거기 기숙사 생활하고 그 집에도 혼자 생활하면서 꼭 희한하게 꼭 저녁 한 7시, 6시만 되면은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모르니까 빼꼼 나오면은 아저씨들이 건장하신 우리 심사위원장님도 되게 건장하신데 이런 한 두세 분이 오셔가지고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6학년짜리 멱살을 잡아줬더니 아버지 어디 갔냐? 막 이렇게 뚝뚝이면서 빚쟁이들이 쫓아온 거죠. 하루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밖에서 문을 잠궈놓고 자물쇠 잠궈놓고 장롱에 숨어 들어가지고 제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러고 깜빡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침인 거예요. 다리에 지나가지고 쩔쭉쩔쭉 나오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진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학창생활을 하고 그래도 공부를 좀 했는지 대학교도 바로 합격을 해가지고 수시로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치금 30만 원 넣어놓고 나중에 등록금 낼 때 되니까 또 그게 이제 돈이 문제가 붙더라고요. 돈이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 합격했던 거를 그냥 포기하고 등록을 포기하고 그때 당시 학교에 예치금을 계좌이체로 안 해주더라고요. 다시 회수하려면 받으려면.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때 버스 타고 가서 자기 확인서 쓰고 그 예치금 30만 원 받은 것도 저에게 큰 돈이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오는 버스에서의 길이 와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은 되게 스스로가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재수하는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상담이라는 걸 받아갔어요. 20살 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맨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사람들에 대한 원망, 특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강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스스로를 보니까 야 박명쿨의 본명입니다. 박명쿨 너도 참 불쌍한 인생 살았다라고 스스로 토닥여 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눈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아버지 당신도 참 불쌍한 인생 살았네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처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게 진짜 어마무시한 힘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상담을 전공해야겠다 해가지고 대학교 정말 그 주유소에서 알바하고 돈 벌어가지고 전주대학교 상담학과에 입학을 했고 이제 1년 친구들보다 늦게는 입학을 하게 됐죠. 근데 또 2학기 되니까 또 돈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학비를 내가 벌어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군생활을 지역군인으로 부사관 가자 라고 해가지고 입대를 했는데 웬걸 여기가 지금 3군단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는데 거기서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생활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았을 때 군인들이 그러다 보니 상담하는 부대를 새로 창설하자. 박명쿨 너 상담학과 다녔어? 자, 너 일로 와라고 착출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시면 아시겠지만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그것도 한 학기 배웠는데 상담학과에서 전공을 뭘 알겠어요 제가. 근데도 불구하고 상담학과 1학기 다녔다는 걸로 해서 제가 불려가지고 3년 동안에 상담 한 900명 이상을 했어요. 되게 많은 케이스를 만났고 거기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문제는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린 청소년들, 나와 같이 힘든 삶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제대를 결심했었고 솔직히 조금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단장님, 부단장님, 뭐 별 있는 분들이 너 장기 무조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냥 결심을 하고 제대를 선택해서 청소년 법인에서 상담 팀장으로 시작했다가 이것들이 조금 더 인정이 되니까 나중에 그 법인의 사무국장까지 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익산이라는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좀 인정을 받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기회보다는 행정과 소통하고 지원 사업하고 정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에게는 많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스스로가 저는 저에 대한 삶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강하거든요. 어려운 청소년들, 위기에 목숨을 버리고자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제가 되게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지만 일에 대해서 좀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솔직히 귀농의 귀자도 몰랐어요. 농사 지으리라고 전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우선 일단 정지하자.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있어야 나눠주는데 많이 소진돼서 빠지니까 우선은 그냥 제가 우선 멈추자 일단 정지하고 갔던 게 제주도였거든요. 제주도 한 달 정도 살면서 귤농장에서 일을 하고 뭐 그냥 좀 이게 알바식으로 이렇게 돈 내서 벌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희한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주도로 귀농한 청년들이 무엇이 재밌다고 제주도로 귀농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좀 솔직히 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얘네들이 자기 트럭에다가 백키치를 막 하고 거기다가 제주도에서 청년 문화활동, 농촌 문화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TVN 작가 출신인 20대 초반에 있는 여자인 친구가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들을 보고 또 연극을 가르쳐가지고 문화활동을 해요. 또 대구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헬스 트레이너 출신의 친구가 외국에 있는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그 지역에서 품앗이도 하면서 싹도 받고 또 운동도 하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문화활동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농촌에서도 청년들이 재밌게 자기가 의미 있는 일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녹여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서 제가 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던 게 나도 그럼 농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딱 제가 좋은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그게 양봉. 저희 할아버지가 양봉을 하셨었고 아버지도 사업하기 전에 양봉을 하셨었기 때문에 오케이 말하기 좋다. 마케팅으로 써먹기 좋다. 3대를 이어서 양봉을 하니까 순전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양봉을 선택해가지고 저는 이제 귀농을 2018년도에 하게 되었고요. 그때 딱 잘 시기적으로 만났던 게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제 지금 직접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었고, 그때 조금 저도 정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라북도 도청으로 면접 받아갔을 때 이렇게 양복 옷을 입고 갔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그 청년 정책 때문에 전라북도 도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그때 농업 그쪽 좀 과장님인가 좀 높은 분이 너 그때 면접할 때 양복옷 입은 놈 아니냐 이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귀농을 창원도를 통해서 했었고, 꿀을 수확하고 그다음에 양봉산물을 직거래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되면서 문제는 희한하게 귀농하면서 동시에 위기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농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었고 아버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는 이미 아프셨기 때문에 제가 도움받을 수 없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유튜브,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작은아버지도 양봉을 하셨었는데 안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가족인데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냥 양봉하는 분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안 해주다 보니까 귀농해가지고 꿀벌을 키우다 보니까 바로 그냥 그 벌이 제 무지함 때문에 꿀벌이 병충해 때문에 그때 바로 좀 많이 좀 피해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살아있는 생물인데 이 살아있는 거를 내 관리 소홀 때문에 이렇게 죽이는 게 참 큰 문제다. 내가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었고, 또 하나는 인근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특히 4월 그 중순 이후부터는 과수원에 약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꿀벌이 그 과수원에 있는 꿀 따러 갔다가 그대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좀 이게 좀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행처럼 계속 이어졌던 거고, 양봉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가지고 좀 보도자료로 내면서 좀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관심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가 나중에는 익산시 보도자료가 올라가니까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수농가와 함께 양봉협회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이제 시 지자체에서는 과수농가에다가 이제 친환경인 그 약품을 좀 지원 사업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발굴해 나가는 그런 기회도 제공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2018년도에 내입으셔가지고 매실 힘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매실이 아니라 그 오미자 힘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귀농을 한 케이스였어요. 4개. 그래가지고 아카시아 꿀을 맛은커녕 구경도 못했어요. 정말 이거를 꿀로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좀 여유를 잊기 위해서 귀농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야생화 꿀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좀 살 수는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저에게는 크나큰 시련으로 왔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왔습니다. 작년도 올해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하셨던 게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로 도래가 되고 있어가지고 72억만 마리가 작년에 없어졌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그 전북일보 그 칼럼을 통해서 좀 이러다가 다 죽어라는 주제 좀 말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꿀벌이 사라지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도래가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양봉으로 꿀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저희 딸이 18개월이거든요. 근데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그거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리고 홍보하는 일들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위기가 저에게는 좀 기회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꿀벌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예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그냥 무료로 그냥 양봉 꿀벌 체험을 좀 병행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에 단체로 못 옵니다. 엊그저께도 군사에서 연락했는데 오지 마세요. 못 와요. 내가 일정이 안 돼요. 단 가족 단위로 오시겠다고 하면 제가 한두 시간 정도 같이 놀아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꿀벌의 가치라든지 생태계의 역할이라든지 공동체로서의 그 꿀벌의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교육적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고 하는 것들을 병행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공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나 이렇게 청소년기관이나 단체 쪽에서 좀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강사비가 좀 쏠쏠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좀 꿀벌에 대해서 도시 양봉에 대한 것들을 소통하고 알려주는 역할들, 그리고 꿀벌의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아이템으로 컨텐츠로 이제 소개해주고 이제 체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업 쪽에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본인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드로 접목하고 이거를 정보 전달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방법적인 걸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뭐 도시농업이라든지 귀농귀촌 현장 방문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좀 많이 오고 계세요. 그리고는 지역사회 행사를 좀 웬만하면 참여를 하고 현장에서 판매하라고 부스를 주지만 판매를 하나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살아있는 꿀벌을 가져가서 보여주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라든지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거든요. 영어가 안 돼요. 제가 그냥 you find queen bee 여왕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만으로 다 소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꿀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를 통해서도 꿀벌에 대해서 위기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익산의 청년 농촌 활동가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고 제가 거기에 대표로 있는데, 작년에 농촌에 있는 현장에서도 청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농촌에서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지역에서 이게 노래 자랑하는 거예요. 노래방 기계 하나 놓고 하는데, 그 어르신이 딱 영상에 제가 찍었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했던 멘트가 뭐였냐면은, 내가 내년 마을로 시집 온 지 50년이 넘었는데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없었어? 이 얘기 하시는 게 저에게는 아직도 큰 뇌리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농부 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바지를 하고자 하는 게, 제가 원래 전공이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좋아해요.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미래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상담하고 컨설팅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제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진행된 이후로는 원격으로 진행되는데 익산시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좀 써먹어줘라라고 하길래 가서 그냥 같이 그걸 활용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주고 있고, 양봉가들이 굉장히 방문을 하더라고요. 또 알려달라고. 저는 기껏해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 전달해주고, 특히 도시항공에 대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정보를,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고, 현재는 이제 익산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좀 리포터, 제가 영상을 전공한 건 아닌데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습니다. 영상 만드는 거에. 그래서 익산시 공식 유튜브에서 리포터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직접 촬영을 하거나, 저기 뒤에 계신 김성은 선생님께서도 저희랑 같이 청년 활동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산물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익산시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영상을 좀 제가 한다는 걸 이야기 들으면서 문화도시에서도 영상 그 유튜브 채널에서 CP로 활동을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서 그 역할도 하고 있고, 청년 농촌 활동가는 저 포함해서 9명, 익산에서 있는 시민 크리에이터 영상을 편집하는 게 거기도 9명이래요. 그렇게 해서 같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 사례는 저는 솔직히 부끄러워요. 제가 매출이 많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저에게는 계속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고, 근데 저는 귀농하면서 저는 상담을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되게 좀 갈등했던 게, 나 아이들 만나서 청소년들 만나서 상담하는 거 좋아하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귀농하면 농사만 져야 되니까 조금 안타깝다. 하지만 내가 좀 쉬어야지만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겠지 해서 갔는데, 문제는 희한하고 계속 이어져요. 이 상담이 오히려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귀농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농업이라고 농촌이라고 농사만 짓는 농사뿐이 아니라 본인의 재능과 관심사와 했던 일들과 역할들의 삶의 모든 노하우들이 본인의 디자이어로 이렇게 담겨 있다면 어느 서든간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운이 조금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귀농 첫 해부터 방송에 매년마다 좀 소개가 됐는데, 요 첫 해에는 지금 현재 와이프 그때 당시 사귀었을 때예요. 결혼 못했으면 이거 조금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여자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귀농 첫 해, 귀농하고 나서 이때는 그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같이 출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이제 MBN에서 촬영했던 이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때는 여기 보시면 아기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제 딸이거든요. 저는 농촌에서 지금 제가 제 인생을 좀 찾았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정감 있게 정착을 했었고 터다지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건, 저는 솔직히 이런 삶을 감히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청소년 때 위기 청소년이었고 사고도 많이 치고 막 경찰서도 끌려고 이랬던 제가 이제 보호관찰 위원도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귀농에서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인생 2막 3막을 준비하시는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이상의 가치들, 특히 사람이 남는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기대하지 않은 삶이었고, 그래서 이 기회가 솔직히 저는 이렇게 앞에 나가고 떨리는 거 평가받는 거 진짜 싫어요. 진짜 지금도 벌벌 떨리는데, 이러한 저의 삶의 그런 과정들이나 굴곡들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좀 희망이 될 수 있다면은 부끄럽고 조금
쪽팔리고 좀 벌벌 떨리더라도 어디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얘기하고자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요. 오히려 다른 분들은 더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짧은 시간 이렇게 얘기 전달해 드리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 사람은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와 전국연합신문사가 주최-주관하는 2023년 전라북도 농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지사 김관영. 나